너무 재밌어서 잠 못 드는 세계사. 지은이 우야마 다쿠에이. 옮기니 오세웅. 유럽은 크게 세 가지 계열인 라틴인, 게르만인, 슬라브인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모두 인도유럽계 백인으로 혈통은 같습니다. 따라서 생김새로 그들을 분류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문법 등 그 형태의 차이를 고려해 세 가지 계열로 분류하는 것이죠. 게르만계의 중심인 독일인이 사용하는 독일어는 라틴계의 프랑스어와는 문법 구조가 다르지만 게르만계의 독일어, 영어, 네덜란드어는 거의 동일한 문법입니다. 이탈리아의 라틴인이 세운 로마 제국이 유럽에 군림한 후 그 다음에 나타난 인종이 게르만인입니다. 라인강의 동쪽, 도나우강의 북쪽에 정착해서 살고 있던 게르만인은 4세기 이후 서로마 제국의 국력이 기울자 로마 제국 영내에 쳐들어옵니다. 그 후 점차 게르만인의 세력이 증가하면서 476년 서로마 제국을 멸망시킵니다. 한편 동로마 제국은 게르만인의 침략을 잘 막아냈기에 발전을 거듭합니다. 보스포러스 해협에 위치한 수도 콘스탄티노플은 유럽과 아시아를 이어주는 교통의 요충지였기에 무역으로 부를 축적해 6세기에는 황제 유스티니아누스가 등장하면서 전성기를 맞습니다. 비잔틴 제국은 그 후 1453년까지 이어집니다. 476년 서로마 제국이 붕괴하면서 서로마 황제는 폐위됩니다. 하지만 기독교 지도자인 교황의 직위는 유지되었습니다. 황제는 세속사회의 지도자이지만 교황은 종교세계의 지도자입니다. 로마의 가톨릭 교황을 구심점으로 정통 기독교가 서쪽으로 확산되면서 서로마 제국 황제의 폐위 후에도 잔존한 교황은 이제는 구 서로마 제국이 된 영토의 최고 권위자로서의 지위를 획득함과 동시에 이탈리아 반도를 거점으로 라틴인들의 지도자로서 부상합니다. 서로마 제국이 붕괴되고 게르만인의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집니다. 게르만족 중에서 유력한 집단인 프랑크족은 로마 교황과 제휴, 협조함으로써 자신의 세력을 확대시킵니다. 프랑크족은 496년 가톨릭으로 개종해 교황에 접근합니다. 그리고 교황의 권위를 빌려 게르만 부족들을 통합하고 프랑크 왕국을 세웁니다. 8세기 이슬람 세력은 아프리카 북쪽 해안을 넘어 스페인에 쳐들어와 유럽을 위협했습니다. 프랑크 왕국은 732년 투르푸아티의 전투에서 이슬람 세력을 격파함으로써 서유럽을 방해하는 데 성공했고 프랑크 왕국은 서유럽의 맹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 후 역대 프랑크 국왕들은 게르만 부족을 통일하면서 교황과의 제휴도 강화합니다. 마침내 카롤루스 대제 시대에 게르만 프랑크의 세력이 인정받으면서 800년에는 교황에게서 황제 임명을 받습니다. 476년 이래로 빈 자리였던 로마 황제가 부활한 것입니다. 교황은 강력해진 게르만인의 세력을 이용함으로써 서로마 제국의 부흥을 꾀했습니다. 교황이 게르만인의 힘이 필요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강대한 비잔틴 제국에 대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비잔틴 제국의 황제는 로마 교황의 건의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지배 아래 종속시키려고 했지요. 이렇듯 교황과 황제가 협조한 서유럽 세계와 비잔틴 제국의 동유럽 세계라는 양극 체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카롤루스 대제가 죽은 후 일족의 다툼으로 서로마 제국은 분열됩니다. 지금의 프랑스인 서프랑크 왕국, 지금의 독일인 동프랑크 왕국, 이탈리아 왕국의 3국으로 나누어지면서 현재 중앙유럽의 원형이 됩니다. 이탈리아는 교황령, 도시 등 각 지방 세력으로 갈기갈기 분열됩니다. 이 상태는 19세기까지 지속되지요. 지금의 프랑스인 서프랑크 왕국에서는 위그 카페가 카페 왕조를 창시합니다. 지금의 독일인 동프랑크 왕국은 국왕인 오토 1세 시대에 세력이 강해졌습니다. 오토 1세는 유럽에 쳐들어온 아시아계 마자르인을 격퇴하고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교황과 유착관계를 더 밀접히 맺고 962년 교황에게 로마 황제의 관을 받습니다. 오토 1세는 서로마 제국을 부활시킬 임명을 부여받습니다. 역사상 서로마 제국이라고 불리는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테오도시우스 황제 시대인 395년에 동서로마가 분할된 후에 세워진 제국. 두 번째는 카롤루스 대제의 제국. 세 번째가 오토 1세의 제국입니다. 오토 1세의 부활 제국은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빛나는 이름과는 달리 신성 로마 제국은 독일만을 지배했을 뿐 카롤루스 대제처럼 서유럽 전부를 지배한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는 하지만 이탈리아, 로마를 지배하지 못하고 이름뿐인 제국이었지요. 오토 1세의 사후 역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로마를 수중에 넣으려고 이탈리아를 공격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카페 왕조 이후 왕조의 체제가 견실해졌기에 신성 로마 제국은 프랑스도 수중에 넣지 못했습니다. 유럽의 황제는 로마 시대 카이사르의 후계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황제는 독일어로 카이저, 러시아어로는 차르라고 하는데 둘 다 카이사르라는 뜻입니다. 카이사르의 후계자, 로마 황제라는 의미가 황제라는 칭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95년에 동서 로마 분열 이후 황제는 동서 두 나라로 나누어집니다. 서쪽은 카롤루스 대제와 오토 1세, 그리고 역대 신성 로마 황제로 계승됩니다. 신성 로마 황제의 칭호는 15세기에 오스트리아의 귀족인 합스부르크 가문으로 세습됩니다. 따라서 합스부르크 가문이 황제의 칭호를 역대로 계승한 가문이 됩니다. 동로마 제국, 즉 비잔틴 제국은 1000년에 걸쳐 이어졌고 황제도 계승되었습니다. 동로마 제국은 1453년 오스만 제국에 의해 멸망합니다. 얼마간 황제 자리가 비워졌고 1480년 러시아 귀족인 모스크바 대공 이반 3세가 스스로 후계자라고 나섭니다. 그의 아들인 이반 4세 시대에는 황제 계승이 내외적으로 인정되면서 그 후 러시아인이 황제를 계승합니다. 러시아는 17세기부터 로마노프 왕조가 세워져 그 황제들이 동로마 제국 황제의 의의 또한 계승하게 됩니다. 정리해보자면 서로마 제국의 계승자가
신성로마 제국의 역대 황제였고 동로마 제국의 후계자는 로마노프 왕조의 역대 황제가 됩니다. 동쪽의 러시아 로마노프 왕조는 20세기에 러시아 혁명이 발발하기 전까지는 안정된 체제였습니다. 한편 19세기의 서쪽의 독일, 오스트리아에서는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 칭호를 역대 세습한 합스부르크 가문에 대항하는 새로운 세력인 프로이센의 호헨촐레른 가문이 독일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합니다. 독일 북쪽 지방의 호헨촐레른 가문은 쇠퇴하는 합스부르크 가문을 대신해 자신들이 황제 칭호를 이어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1871년 독일 제국을 건국합니다. 이때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 계승자는 구세력인 합스부르크 가문과 신세력인 호헨촐레른 가문에 동시에 존재하게 됩니다. 유럽의 황제 가계를 살펴보면 신성로마 제국의 흐름을 이어받으려는 합스부르크 가문과 호헨촐레른 가문, 그리고 비잔틴 제국의 흐름을 이어받으려는 로마노프 가문, 이렇게 세 가문이 됩니다. 이 세 가문 외에는 황제 가문이 아니라서 가령 프랑스의 태양왕이라고 일컬어졌던 루이 14세,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등이 아무리 이름을 떨쳤어도 왕에 불과합니다. 또한 나폴레옹도 황제가 되었지만 역사적 혈통이 없을 뿐더러 무력을 동원해 강제적으로 취했을 뿐입니다. 교황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수장이고 예수의 12명 제자 중 하나인 베드로의 후계자입니다. 베드로가 로마에 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으면서도 로마 교회는 신자들의 열성으로 성장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4세기에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 로마 교회의 지위가 확립되면서 그 수장인 교황의 지위도 널리 인식되었습니다. 로마 교회의 교황이 사도인 베드로부터 이어진다는 특별한 유래가 있기에 교황은 기독교 세계의 지도자가 됩니다. 5세기 중반에 교황 레오 1세는 내 말은 베드로의 말이라고 언급하며 예수, 사도의 대리인을 자청했습니다. 교황의 지위는 역대로 계승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지요. 이처럼 로마 교황의 권위가 높아지자 동쪽의 비잔틴 제국은 위협을 느꼈습니다. 로마 교황도 강대한 비잔틴 제국에 대항하려고 앞서 말한 대로 게르마닌과 결탁, 게르마닌의 왕인 카를 황제로 인정하고 800년 카롤루스 대제를 탄생시켰습니다. 9세기의 카롤루스 대제와 10세기의 오토 1세 시대는 교황과 황제의 협조 관계가 원만해서 강대한 비잔틴 제국과 대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1세기에 동방의 이슬람 세력인 셀주크 왕조가 비잔틴 제국에 쳐들어왔고 그 후 비잔틴 제국은 급속히 쇠퇴합니다. 비잔틴 제국이 약해지자 서쪽은 위협당할 대상이 사라지면서 교황과 황제는 더 이상 비잔틴 제국에 대항하기 위해 손잡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러자 양쪽은 대립관계 양상으로 바뀝니다. 서유럽의 교황과 황제의 대립에서 교황이 승리를 거두면서 교황은 황제, 영국, 프랑스 등 각지의 왕, 제후를 거느리며 강력한 권력을 갖습니다. 교황은 십자군을 편성하고 군사권도 장악합니다. 십자군은 동유럽을 침략한 셀주크 왕조를 격퇴하는 데 성공했고 예수의 탄생지인 예루살렘을 방해할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십자군은 동방에 주둔하면서 비잔틴 제국을 압박했고 동유럽을 지배하게 됩니다. 십자군의 지도자인 교황 역시 권위가 더욱 높아집니다. 13세기에는 교황 인노켄티우스 3세가 등장하면서
교황 권력의 절정기를 맞이합니다. 그는 교황은 태양, 황제는 달이라며 교황 권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십자군은 이슬람 세력에 계속 패했고 14세기에 들어서는 교황의 권위도 땅에 떨어집니다. 교황은 몰락했고 대신에 세속 권력인 황제 혹은 왕이 전면에 나서는 새로운 시대로 전환됩니다. 카롤루스 대제의 사후인 9세기 중반에 서로마 제국은 분열됩니다. 중앙유럽의 분열로 인한 혼란의 틈을 타 10세기 무렵부터 북방 게르만족이 유럽을 침략했습니다. 바이킹이라고 불리는 이들 민족은 게르만인에 속하는 부류로 북방에 살고 있었기에 노르만인이라고도 일컫습니다.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등지에 살던 게르만인이지요. 이들 지역은 발트해와 북해를 낀 해상교역의 발전으로 성장했습니다. 당시 유럽 대륙의 북쪽 절반은 독일을 비롯해 울창한 삼림지대가 펼쳐졌는데 물론 도로 따위는 없었고 오직 백길에 운송수단에 의존했습니다. 해산물, 모피, 곡물 등 상품 교역이 확대되면서 유럽 북쪽 해안 지역에 도시,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점차 내륙 도시보다 급속히 게다가 고도로 발전했습니다. 발트해와 북해에서 해운 비즈니스에 종사한 민족이 노르만인입니다. 노르만인은 바이킹은 곧 해적이라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연안 지역을 약탈한 파괴자가 아닌 오히려 해운업으로 연안 지역을 네트워크 기지로 삼아 부흥시킨 창조자입니다. 당시 노르만인에 의한 연안 지역의 정복, 확대가 격렬하고 급진적이었기에 해적이라는 이미지가 뿌리 깊게 내렸다고 여겨집니다. 노르만인은 조선 기술, 항해 기술을 보유했기에 유럽 북쪽 해상의 패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해운 비즈니스를 독점한 노르만인은 해안의 항만 도시를 정비하고 12세기의 유럽 경제 도약으로 이어지는 발판을 형성했습니다. 노르만인은 활발한 해운 비즈니스로 축적한 부를 배경으로 스스로 나라를 세웁니다. 9세기 발트해 연안에 노브고로드 왕국을 건국하는데 이것이 러시아의 모태가 됩니다. 노르만인 루스족이 이 나라를 세웠는데 러시아의 어원은 이 루스에서 비롯됩니다. 한편 북해 도버 해협에는 현지인과 노르만인의 복잡한 싸움을 거쳐 1066년 노르만 왕국이 세워지고 이는 영국의 모태가 됩니다. 이 노르만 왕국은 도버 해협을 끼고 영국과 프랑스에 걸쳐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영국 왕조는 프랑스 북방의 영토를 계속 소유했고 프랑스인 귀족과의 혼인을 반복했는데 이런 경위가 나중에 영프 100년 전쟁에서 영국 측이 프랑스 왕위와 그 영토를 요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영국과 러시아의 모태를 만든 노르만인의 저력은 넓게 확장시킨 해상교역과 경제 발전 속에서 형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노르만인의 해양 기술은 로마 교황도 높이 평가했습니다. 12세기 십자군이 파견되었을 시대에 지중해 연안 지역으로 향하는 십자군의 안전을 해상에서 확보하려고 로마 교황은 노르만인을 지중해에 초청해 이탈리아 남부의 양 시칠리아 왕국을 건설하게 했습니다. 지중해 진출에 야심을 품고 있던 노르만인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지중해 지역에 진출한 노르만인에 의해 조선 등 해양 기술이 베네치아, 제네바 등 이탈리아의 항만 도시에 전해졌고 이는 이탈리아 도시의 급성장에 기여했습니다. 십자군 원정으로 유럽 세계는 오리엔트, 동방에 접촉할 수 있었고
이는 중세에 닫혔던 세계를 열어젖히는 계기가 됩니다. 레반트 무역이라고 불리는 이집트, 중동 지역과의 교역이 십자군 원정 이후에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서 12세기의 유럽, 지중해 세계에 유례없는 호경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인구의 확대, 화폐 경제, 시장의 확대 등 12세기 유럽의 호황은 14세기에 시작되는 르네상스 시대에 빗대어 12세기의 르네상스라고 일컬어집니다. 이 12세기의 호황기에 힘입어 유럽의 남북을 잇는 간선 아웃렛이 구축됩니다. 북쪽 도시 르베크를 맹주로 삼은 한자 동맹권, 엔트워프 등 플랑드르 교역권은 부케와 발테를 부대로 번영한 북쪽 마켓이었습니다. 한편 이탈리아의 베네치아가 중심이 된 롬바르디아 동맹권은 지중해를 무대로 한 유럽 남쪽의 마켓이었습니다. 이 남쪽과 북쪽의 마켓이 뉘른베르크, 아우크스부르크 등 독일 도시를 경유해서 이어지고 나아가 롬바르디아 동맹권에서 지중해를 넘어 카이로 등 오리엔트 경제권까지 연결되었습니다. 남북으로 연결된 간선 루트는 12세기에 호경기를 이룬 토대가 되었고 이 루트를 따라 유럽의 도시 경제가 발전했습니다. 도시 경제의 발전은 14세기의 르네상스 시대에 유력한 도시 제후를 탄생시킵니다. 독일의 아우크스부르크의 푸거 가문은 은광산 경영, 금융 비즈니스로 성공했습니다. 이탈리아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은 향신료, 약품 무역으로 부를 축적했습니다. 메디치라는 말에서 메디신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한편 프랑스와 영국은 앞서 언급한 남북을 연결해주는 간선 루트에서 벗어났기에 12세기의 호경기 덕을 거의 보지 못하고 경제가 정체되었습니다. 이들 지역은 발전이 늦어졌고 거두어들이는 이익이 적었기에 국왕의 존재는 허울뿐이었고 도로나 항만 건설 등 효과적인 인프라를 정비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는 재정 이익을 보충할 타겟책으로 대외 확대 정책, 즉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약탈하는 고전적인 패턴을 취했습니다. 바로 백년 전쟁입니다. 백년 전쟁은 영국의 왕이 프랑스 왕실의 혈통을 이어받았기에 프랑스 왕위도 자신들이 계승해야 한다며 일으킨 전쟁인데 표면적인 명목이야 어떻든 양국은 전쟁이 필요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영국이나 프랑스도 남북으로 연결된 간선 루트에 호경기에 편승하고 싶었기에 인접한 플랑드르 교역권을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플랑드르는 영국, 프랑스의 중간에 위치했기에 쟁탈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영국은 오래전부터 지금의 벨기에인 플랑드르 교역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영국은 프랑스와는 달리 토지가 척박해서 농업에 적합하지 않아 양을 키우는 등 목축업에 종사했습니다. 영국산 양모는 당시 첨단 기술 왕국이었던 플랑드르에 수출되었고 그곳의 우수한 디자이너들이 고도의 편모기계로 가공해서 제품화되었습니다. 영국과 플랑드르는 양모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에서 강한 연대감이 존재했습니다. 영국의 입장에서 플랑드르는 중요한 지역이었고 프랑스의 영향력을 배제함으로써 양모 제품의 생산 공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동시에 이익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플랑드르의 모직물 업자도 프랑스의 지배당하기보다 영국의 지배가 훨씬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위로 백년 전쟁이 시작되었고 예상대로 영국이 프랑스를 누르고 유리한 국면을 맞이했지만 프랑스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전쟁 중 꽤 흥미로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플랑드르에 거주하던 모직물 업자 대부분이 전쟁터가 된 자국을 떠나 영국으로 이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쟁으로 경제활동이 방해받고 원료인 양모를 안정적으로 수입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플랑드르 모직물 업자들이 원료의 생산지인 영국으로 옮겨간 것이지요. 대륙과 떨어져 있는 영국은 전쟁도 없고 풍부한 양모 원료를 싼 값에 구할 수 있기에 플랑드르의 업자들은 효율성 있는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플랑드르의 뛰어난 기술, 자본이 영국으로 이전되었습니다. 다음 도표에서 보듯 100년 전쟁이 시작된 1339년 이전의 영국은 원료 수출국으로 전형적인 후진국이었습니다. 1350년 이후로 폴란드의 기술자가 영국으로 건너오면서 모직물 제품이 영국에서 제조되고 수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말기에는 양모 제품의 원료 생산에서 제품화까지의 원스톱 생산 공정이 영국 국내에서 구축되었고 1453년에 전쟁이 끝나자 모직물 제품의 수출량이 급증하면서 영국은 선진적인 무역국으로 변모했습니다. 아마 당시 영국의 정책 담당자도 그렇게까지 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플랑드르 업자의 영국 이주라는 영국의 입장에서는 예상 밖의 행운이 찾아든 결과가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영국은 플랑드르의 기술, 자본을 얻었기에 플랑드르의 토지를 필요로 하지 않아 1453년 대륙에서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영국의 양모 제품은 이미 국내 기술만으로 생산 가능했기에 힘든 100년 전쟁을 치르면서 거액의 군사비를 지출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흔히 성녀 잔다르크가 나타나 프랑스를 승리의 기적으로 이끌고 영국은 패배했다고 100년 전쟁을 설명하지만 모두 거짓입니다. 영국의 철수는 정책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프랑스가 병사들의 전의를 불태우게 할 생각으로 거짓 광고 전략을 펼쳤고 잔다르크는 그 광고에 이용된 여성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영국이 대륙에서 철수함으로써 겉보기에는 영국의 패배라고 여겨질 수도 있지만 사실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진짜 패배해서 국익이 손실되었다면 그 후의 경제적 도약을 설명할 길이 막연해집니다. 폴랑드의 기술, 자본을 전쟁 중에 손에 넣은 영국은 100년 전쟁에서 명예롭게 철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양모 제품의 생산 공정이 일련의 자연스러운 과정, 즉 원스톱화가 됨으로써 영국은 자본과 기술을 축적, 경제를 비약시켰습니다. 영국은 양모 제품을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생산해 대륙 각국에 대량으로 수출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익을 올린 경영자, 상공업자들을 신흥시민, 즉 부르주아라고 부릅니다. 근대 부르주아 시민계급의 모태가 이렇게 100년 전쟁 후 영국에서 탄생되었고 이후 부르주아의 영리추구가 근대 자본주의를 형성합니다. 당시 영국에는 자본주의에 필요한 글로벌 마켓이 존재했고 여기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자본, 기술의 유동성과 같은 요건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100년 전쟁 후 영국에서는 인클로저가 시작됩니다. 값싸고 품질이 좋은 영국의 양모 제품이 유럽 각국에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영국은 한층 더 양모 생산에 박차를 가합니다. 양모를 효율적으로 매니지먼트하려고 농지를 목양지로 통합해 대규모로 조직화하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그 때문에 안 그래도 식량 생산량이 적은 영국에서 더욱 농지가 부족해져 굶어 죽는 사람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 상황을 당시 철학자인 토마스 모어는 양이 인간을 먹는다 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양모 제품이 인기를 끌자 영국 경제는 크게 성장했고 자본주의 경제의 기초가 구축되었습니다. 제품의 수송을 원활히 하기 위해 도로, 항만 기반 시설의 정비, 상거래의 계약, 규칙을 정하는 법체계의 정비, 또한 무엇보다 제품을 만드는 공장 라인의 건설이 국가 주도로 이루어지면서 국가 경영의 중앙 집권화가 진행되었습니다. 봉건제후가 각지에 흩어져 난립하는 중세적 사회 구조가 쇄신되고 거대한 관료 조직을 통솔하는 국왕의 권위가 강화되었습니다. 양모 제품의 히트로 부를 축적한 신흥 부르주아 세력은 국왕이 통솔하는 중앙 집권을 원했고 국가적 매니지먼트의 대규모화, 효율화를 위해 재정적인 측면에서 왕권을 강력히 지원했습니다. 그로 인해 영국은 다른 나라에 앞서 근대적인 관료제가 정비되었고 부르주아 세력에 의한 자본주의 경제의 기초가 만들어졌으며 더불어 중앙집권적인 절대주의의 토대도 형성되었습니다. 백년 전쟁 이전에는 유럽의 주요 간선 루트에 끼지 못해 이익을 바라보지 못했던 영국이었지만 백년 전쟁 중에 습득한 자본과 기술의 집적, 여기에 따른 중앙집권화라는 근대적 이노베이션으로 세계 경제의 패권을 쥐게 됩니다. 이노베이션은 때때로 역경과 갈등 상황에서 비롯되는데 그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겠다는 영국의 의지가 근대로 향하는 이노베이션을 탄생시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백년 전쟁 후인 15, 16세기에 영국 이외의 나라들은 경제적인 부침이 심했습니다. 지금의 벨기에인 폴랑드르의 모직물 업자가 영국으로 일터를 옮기면서 폴랑드르는 모직물 생산의 점유율을 영국에 잠식당하고 앤트워프를 비롯한 폴랑드르의 도시는 급속히 쇠퇴했습니다. 이후 항만 도시인 앤트워프의 패권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자리를 내주게 됩니다. 그 배경으로는 앤트워프 항만의 수심이 얕아 대형 선박이 입항할 수 없었다는 이유를 일반적으로 꼽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앤트워프 항만은 대형 선박이 입항할 수 없을 만큼 수심이 얕지는 않았습니다. 수심이라는 물리적 난관보다 오히려 경제구조의 변화에 그 본질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폴랑드르가 쇠퇴하면서 네덜란드는 대성공을 거둔 영국산 양모 제품을 대륙 곳곳에서 판매하는 소매업으로서 영국 제품을 독점으로 사들였습니다. 영국의 양모 제품이 대륙에서 팔리면 팔릴수록 네덜란드 상인은 그만큼 돈을 벌었습니다. 역사상 이처럼 다른 나라의 제품을 소매업자가 제휴해서 영업 공세를 지한 비즈니스 모델은 처음입니다. 전대미문의 네덜란드 소매업 장사는 큰 부를 가져다 주었고 단기간에 네덜란드의 경제 수준을 끌어올렸습니다. 이후 네덜란드는 중개무역 국가라고 불리게 됩니다. 영국 제품을 대륙 각지로 연결시켜 판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상사 비즈니스가 익숙한 말이지만 이처럼 근대의 상사 원형은 15세기 이후 네덜란드로 인해 비롯되었습니다. 소매업이 번성했던 네덜란드는 영국 제품을 독점하려고 도매업 제도가 발달했고 상거래 자금의 확보와 공급과 관련된 금융이 중요한 생명줄이 됩니다. 암스테르담에는 암스테르담 은행을 비롯해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이 줄줄이 들어섰고 풍부한 자금을 시장에 공급했습니다. 암스테르담은 세계적 금융센터로 발전했는데 그 금융은 대부분 증권이나 주식 발행이라는 직접형 금융이었습니다. 16세기에 들어서면서 암스테르담 증권거래소는
유례없는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처럼 공개된 증권, 주식 거래로 이루어진 금융경제가 역사상 최초로 탄생한 곳도 바로 이 시기에 네덜란드였습니다. 이처럼 네덜란드는 튼튼한 경제력을 배경으로 합스부르크 세력과 격렬한 전투 끝에 공화국으로서 독립합니다. 17세기에 들어와 네덜란드는 세계 정복에 나서고 기독교의 구교와 신교 사이에 벌어진 30년 전쟁 중이던 유럽의 혼란을 틈타 아시아에 진출했습니다. 말라카 해협을 지배하고 동남아시아, 대만, 중국에도 진출했으며 에도 시대였던 일본에도 들어왔습니다. 또한 이 시대의 네덜란드는 다른 유럽 국가와는 달리 왕정이 아닌 공화국이었습니다. 네덜란드의 화가인 렘브란트의 야간 순찰이라는 작품에는 민병대가 거리를 순찰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시민에 의한 공동통합과 공동관리의 이념을 내세운 당시 네덜란드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백년 전쟁 후 프랑스 경제는 정체됩니다. 파트 2에서 언급했듯이 잔다르크의 활약은 겉으로는 프랑스가 백년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이처럼 의심스러운 승리에 도취한 프랑스는 영국처럼 근대화로 이어지는 변화나 혁신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영국처럼 자본과 기술의 축적도 없었고 봉건적인 농업경제, 영토주의가 여전했기에 영국보다 약 100년은 뒤처지게 됩니다. 프랑스는 16세기 후반 위그노 전쟁이 벌어지면서 그제야 부르주아 신흥시민들이 출현해 상공업 경제가 기능하기 시작합니다. 백년 전쟁에서 이겼다는 착각이 프랑스에 안긴 손실은 꽤 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백년 전쟁 후 독일이나 이탈리아도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아우크스부르크의 푸거 가문,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을 배출한 지역들이지만 이들 도시 제후들은 상업을 독점했고 길드라고 불리는 폐쇄적인 특권 조합을 편성함으로써 결국 시장을 자유롭게 개방하지 않았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영국에서 나타난 자본, 기술의 자유로운 해외 이전이라는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적인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자유경쟁이 막히고 능력 있는 경영자, 신흥부르주아들이 시장에 뛰어들 여지가 없었지요. 독일, 이탈리아의 도시 경영은 어디까지나 봉건 제후들, 즉 지주나 귀족이 이끌어간 형태였기에 봉건 제후들의 뜻을 추종하는 상공업자들과의 유착관계 속에서 이익을 올렸고 그 이익은 봉건 제후들에게 환원되었습니다. 게다가 이처럼 독일, 이탈리아의 봉건적 도시 경영은 중세시대부터 안정되게 일정한 이익을 올렸기에 별다른 노력 없이도 성공 비즈니스 모델로서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봉건 제후들이 축적한 부는 막대에서 군사를 조직하는 데 사용되었고 각지에서 제후들이 군웅할거했습니다. 독일, 이탈리아는 그 후 19세기에 이르기까지 국가 통일이 되지 않고 분열 상태가 이어졌습니다.